이 엔저는 한마디로 내 소득이 20, 30%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1억 명이 넘는 일본 국민들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재앙이지 않아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엄청 사들었어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국채도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이명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의 엔저가 좀 과한 게 아니냐 하는 인식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엔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냐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엔저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엔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느냐, 낮게 평가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엔고, 엔저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달러 대비니까 달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거기에 비해서 엔화는 얼마나 인기가 없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달러를 사서 미국 은행에다 저축만 해도 금리 차만큼의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싼 엔화를 사가지고, 그게 뭐 이자도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서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사서 미국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은 뭐 4, 5% 그냥 이익이 생기니까 다들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그 엔저의 하나의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달러는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다 해서 이걸 걷어들이려고 미국 정부가 금리를 엄청 올리니까 달러가 싹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엔화는 계속 지금도 찍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통화량이 적은 것과 통화량이 너무 많은 것과 이거는 비교해 보면은 산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은 가치에 비해서 통화량이 너무 많고 달러는 가치에 비해서 통화량이 많았던 것을 걷어들이면서 통화량을 적게 만드니까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 같아요. 이걸 잘못 내리면 또다시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과거에 그런 어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얘기는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현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온다. 그 기간이 기냐 짧으냐 이 문제지, 내려오는 방향은 확실하다. 이제 여기에다가 걸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엔화를 사두면은 달러 금리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엔화가 올라갈 거다. 그 생각에서 엔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요. 변동환율제 이행 후에 달러 엔 환율의 추이를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은 76년도에는 1달러당 300엔 가까이 됐었죠. 이게 이제 쭉 오다가 85년도에 240엔 정도였던 것이 플라자 합의해가지고 2년 사이에 이게 120엔 가까이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죠. 이때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 물결을 이루면서 180까지 내려올 때도 있었지만 2021년 1월 달에 105엔, 110엔 그 사이에 있다가요. 지금 151엔까지 막 내려오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엔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있느냐 하면은 좋은 엔저, 나쁜 엔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내에서. 본래 엔저가 나쁘다, 좋다 이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엔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은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중소기업들, 수출하지 않는 기업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엔저가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엔화. 그래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수입할 때 이게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폭등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그다음에 팬데믹하고 이런 어떤 세계적인 여러 가지 급변한 변동상에 해가지고 원자재하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거기다가 엔저까지 되니까 이중으로 가격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제품에다가 가격을 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물건 가격이 뛰질 않았어요. 거의 가격이 고정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30년 가까이 고정화됐던 물가가 갑자기 뛰면서 지금은 3.3%까지 3.3%라는 거는 일본의 지금까지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악할 만한 물가 인상이에요. 거의 오히려 내려가서 내려갔지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30년 가까이. 그러다가 지금 3.3%의 가격 인상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호주머니가 줄어드는 거죠. 국내 물가만 해도 그래요.
국내에서 물가 사는 것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려고 그러면은 20-30% 떨어졌어요. 달러로 바꾸는 순간.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엔저는 한마디로 내 소득이 20-30%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1억 명이 넘는 일본 국민들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재앙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완전히 호황이란 말이에요. 나쁘다 좋다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하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그게 결국은 플라자 합의 때 금리를 미국이 강제적으로 2배로 폭등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폭망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한 1-2년 사이에 자기 제품 가격이 2배로 뛰어버렸다.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혁신이 있어가지고 제품이 엄청 좋아져서 모르는데 같은 제품 가지고 가격이 2배로 뛰면은 이거는 뭐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서서히 망해갔죠. 지금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일본의 전자제품들 다 망했잖아요. 한국의 삼성, LG한테 다 밀려버렸어요. 지금 눈 씻고 닦고 봐도 제대로 된 제품 하나 찾을 수 없어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일본의 핸드폰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지금 뭐 삼성이나 애플에 밀려가지고 아예 사라져버렸다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엔화가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일본은 그때부터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으로 지향을 한 거예요. 왜? 수출을 하러 가면은 엔화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내는 그 가격이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로 향하거나 아니면은 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는 공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본 국내 투자를 안 하고 투자는 대부분 해외, 동남아나 중국이라든가 이제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물가가 싸고 뭐 이런 데로 다 옮겨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엔저가 이 정도 되면은 엄청난 그 수출 물량이 폭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언론에서나 어디 가끔 뉴스에도 보면은 한국이 대기업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호황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리고 뭐 워렌 버핏이 뭐 일본에 전환 투자를 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일부 수출 기업에만 속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 웬간한 데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내에 좀 남아있던 수출 기업들이 대호황이지 그게 다 해봐야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엔저가 얼마 안 되는 그 대기업들에게는 엄청 좋지만 전체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에게는 이게 재앙적 수준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빨리 이게 엔고로 갈 수 있도록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금리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저는 나쁜 엔저라는 얘기가 이제 도는 거죠. 사실은 일본 경제 전반에 따지면은 옛날에 240엔 할 때가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그때는 미국을 막 능한다 그러고 그게 240엔일 때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240엔 할 때가 좋았지 않느냐 얘기예요. 1달러당. 그 지금 151엔도 이것도 사실은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엔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240엔 할 때가 1달러당 240엔 할 때가 아주 일본의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엔이 되게 싸니까 인건비가 싸질 거 아니에요. 일본 노동자들 인건비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엔저가 계속 더 진행되는 걸 바라는 사람도 많은 거죠. 일본에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엔저가 240엔 때까지 가는 것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좋았잖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그런 계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게 언젠가는 500엔, 1달러당 500엔까지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은 하이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거의 휴지 조각이 될 거다.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엔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올 4월 달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잖아요. 우에다 총재로 바뀌었는데 우에다 총재는 동경대학 교수였습니다. 보통 일본은행 총재는 누가 하느냐? 일본은행에서 처음 입사해서 쭉 성장해온 사람이 맞거나 아니면은 재무성에서 일본 정부 재무성에서 금융 담당했던 공무원 이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올해 일본 출신자가 맡으면 내년에는 재무성 출신자가 맡는다. 교대교대로 이렇게 맡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일본은행 총재 자리
좋지 않겠어요? 봉급도 엄청나게 높을 거고 명예도 있을 거고 그죠? 서로 맡으려고 그러는데 근데요 이번에는 이 양쪽에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에서도 언론에서도 아마미야 부총재가 맡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그 사람이 일본은행에서 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맡을 거다고 다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달아나 버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외에 과거 같으면은 그 주변에 부총재도 여러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비도 있고 서로 하려는 사람들이 막 벌벌 할 텐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게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2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이 일본은행 총재 지금 일본은행 출신자나 재무성 출신자는 아무도 안 맡을 거다. 왜? 앞으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건 뭔 말이냐? 5년 내로 일본은행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대담한 사람의 예언인데 지금도 계속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일본의 이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달러는 현재 GDP의 2.6배 정도가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면은 일본 엔화는 현재 GDP의 14배 이상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러는 어떻습니까? 금리를 높여가지고 달러를 은행으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퍼져있던 통화량이 축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달러는 가치가 높아지겠죠. 거기에 비해서 엔화는 14배가 지금 더 많이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문제다 이거예요. 금리차?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는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변화에 따라서 100엔 하던 게 150엔, 200엔 이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1달러당 500엔까지 폭락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쓰레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니 바로 이 통화량의 엄청난 차이. 이렇게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앞으로도 계속 무한대로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쌓여있다. 그게 지금 일본은행 총재를 지금까지 그 양 기관에서 기관 출신자들이 서로 맡으려고 피 튀기게 경쟁이 왔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맡으려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사람은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왜 그랬겠느냐 이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그 지옥을 그러면 동경대 교수는 왜 맡았을까? 그 글도 있어요. 교수들이 물정에 조금 어둡다. 세상 물정에. 그러니까 이 지옥인 줄은 알지만 그 지옥이 실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했냐니까 자기는 딜러로서 한 20,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뛰었는데 피를 한 3번 토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게 하드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환율을 가지고 딜러로 돈 버는 게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현재 엔저는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엄청나게 복잡한데 지금은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엔저로 가는 방향으로 모든 지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건데 이거 나중에 떨어지면은 일본 은행이 감당을 못한다 이거죠. 그동안 일본이 왜 금리를 낮췄을까요? 간단해요.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은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걸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누가 투자하겠어요? 아니 뭐 물건 안 팔리는데 은행 이자까지 내가면서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디플레이션을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거의 제로 금리로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금리를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니 금리를 올릴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물가가 2% 오르면은 무한대로 돈을 푸는 것을 그때는 멈추겠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아주 기본적인 스탠스였어요. 근데 지금 물가가 30년 가까이 안 오르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던 거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멈추는 거예요. 왜 못 멈추느냐?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내고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본은행이 국채를 마구 찍어내서 돈을 푸는 거예요. 국채를 찍어냈는데 그걸 누가 사주냐? 해외에서 다 사주면은 그 돈이 내한테 들어오겠죠. 근데 해외에서 이 국채를 안 사줘요. 왜? 금리가 안 높으니까. 그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일본은행이 웬간한 건 한 40%, 50%, 60%, 어쨌든 90%를 일본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일본은행이 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국채를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산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래요. 제1장 1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가 찍어낸 국채의 53%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엄청 사들였어요. 일본은행이. 주식은 어떻습니까? 변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일본은행이 또 사는 거예요. 그걸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게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하고 이 주가가 이게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국채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논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금리를 낮춰주면서 경기 활성화하려고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을 풀어가지고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높여서 국력을 키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기술 혁신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싼 이자로 빌려다가 대충 해도 기업 경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혁신을 할 동기를 별로 못 느낀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 일본이 혁신을 안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을 안 한 거죠. 완전히 이제 땅 짚고 헤엄친 거죠. 일본, 미국, 독일 이래 부가가치 추이를 한번 보면요. 빨간색이 일본인데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미국과 독일을 표시를 했습니다. 전 종목에 걸쳐가지고요. 미국이 4배, 5배, 2배, 1.5배 대부분이 그래요. 전 종목에서. 독일도 보면은 일본보다 나은 게 한 7개. 대부분이 일본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미국은 확실히 높고 독일도 한 1.5배에서 2배, 3배 이렇게 높아요. 그럼 뭘 말하냐? 일본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자, 그 성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성장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을 안 하니까 임금을 못 올려주죠? 임금을 못 올려주니까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소비가 활성화 안 되니까 기업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그 투자를 못 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게 3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기업들이 국내 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먹기 하는 거예요. 일본의 나발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나발이를 서로 침범 안 하고 경쟁 안 하고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요 영역은 내가 먹는다. 요 영역은 네가 먹을. 그런 식이 되니까 그게 경쟁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회 전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외 인사들이 일본 지사에 근무하다가 돌아갈 때 한 5, 6년씩 근무하다가 돌아갈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일본은 아주 선진화된 사회주의 국가 같다고. 이 자본주의 국가 아니다 얘기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은 그게 성숙된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살아온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끓는 물 속에 냄비 안에 개구리가 된 거예요.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이게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올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있으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인지 아세요? 유니클로 회장, 야나기 유니클로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에 가끔 서점에 가서 보면은 저펜 스고이, 일본 굉장하다. 뭐 그런 주제로 책이 꽤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은 구역질이 난다 그랬어요. 대단한 게 뭐가 있냐고. 과거에 대단했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아직도 일본 스고이 하고 이렇게 일본 굉장하다고 하는 책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역겹다는 얘기를 표현했어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근데 사실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방송에는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일본에.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노인층들. 아직도 일본 톱클래스에 있는 줄 아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어떠세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20대, 30대, 10대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는 거는 기정사실화시키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 인식을 하는 젊은이들 보면은 일본의 60, 70, 80대 장노년층들은 쟤들은 뭘 몰라서 저런다. 내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 엔화를 거래할 수 있는 화폐로서 취급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60, 70대들은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일본 정부의 빚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라병이 일본인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많고 이게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제대로 된 학자들이 일본에 많아요. 미야다이 신지라는 사회학자 교수는요, 일본이 빨리 망해야 된다. 우리 IMF 겪었듯이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경착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폭삭 망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제2의 메이주신 같은 혁신이 발생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서서히 물이 끓어오르니까 이게 뜨거운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을 일본이 지금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비판들이 심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하니까 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분의 글이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아베도 총 맞아서 사망했잖아요. 이게 옛날에 메이주신 오기 전에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침체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 테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베 총리 죽고 얼마 전에는 기시다 현 총리도 운 나빴으면은 아베 총리의 운명을 따랐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본 사회에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사회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뉴스들을 많이 보면은 일본이 경제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피상적으로 보는 거죠. 한 일부분을 보면 대기업,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살펴났다는 거죠. 거기는 완전히 뭐 잔치죠.
그러니까 그게 기업으로서는 0.3%밖에 안 되고, 물론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의 한 30%는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장 없을 정도로 많이 봉급도 받고 하겠죠. 근데 나머지 70%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20%, 30%, 앞으로 40%, 50%까지도 몰라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옛날에 플라자 합의 있을 때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2년 사이에 1달러당 120엔으로 가치가 2배로 커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일반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때 완전히 부자 노름을 했죠. 그때 받았던 빚을 지금 다 토해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지고 있는 빚이 265%예요, GDP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썼겠어요? 일본 국민들한테 계속 이게 바람막기 정치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돈 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를 사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자민당이 항상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일본에. 현금도 뿌리기도 하고 뭐 혜택을 많이 주니까 자민당을 찍지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정치가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판한다는 거는 일본 국민들한테 줄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자민당을 저렇게 오랫동안 정치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빚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다 책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정부가 누구한테 돈 쓴, 외부에 막 퍼다 준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빚은 다 일본 국민들한테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세금을 올리려니까 반대를 해요. 선거했다 그러면 완전히 떨어질 건 뻔하니까 세금 못 올리는 거야. 엔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재산을 정부가 싹 뺏어오는 거예요. 지금 엔화 가치로 1000억 엔이 빚이 있다 칩시다. 엔저가 돼가지고 반으로 떨어지면 1000억 엔이 500억 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빚은. 그렇게 해서 반은 갚아버리는 거예요. 엔저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엔저로 가고 싶은 거죠. 꿀뚝 같죠.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면 대기업들 살판하잖아요. 자, 대기업들이 정치연금 많이 내죠. 일반 국민들이 정치연금 냅니까? 정치 입장에서는 대기업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계속 엔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일본의 현실. 지금 일본의 국제 경쟁력 순위를 보면요. 89년도 1위였어요. 97년도에요. 3위인가 그랬어요. 그때가 내가 유학할 때 3위니까 이게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고 난리였어요.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는데 그 뒤로요. 94년도부터 급전직하해가지고 와 이게 쭉쭉쭉 빠지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빠졌냐면요. 34위까지 빠졌어요. 요게 2020년도 34위였다가 2021년도 31위로 잠깐 올랐다가 얼마 전에 34위로 다시 발표가 됐었어요. 지금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60, 70대들은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일본은 지금도 디지털 측면에서 보면은 원시사회라고 얘기하면 좀 가혹한 얘기지만 거기에서 크게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얼마나 과거와 다르냐 이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일본 전체 안 좋죠. 그거 안 좋으니까 누구한테 화살이 가겠어요? 총리한테 가는 거죠. 총리 지지율이 지금 21%, 27% 그 사이 쫙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지지하는 철밥거릇 지지자들 30% 좀 넘는다. 일본에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민당이 웬간하면 지지도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요. 거기도 30% 선이라고 보는데 이게 21%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일본인들의 울분이 총리한테 다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울분이 뭐겠어요? 이게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고 해외여행 좀 가려니까 엔화 가치가 완전히 30% 떨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돌아보면은 한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라병이 일본인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말까 이게 그 우라병이 전부 총리한테로 향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엔저가 계속돼가지고 수입 물가가 엄청 비싸지잖아요. 그럼 그게 일본의 생산품의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탄력이 붙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줄이면은 물품이 요만큼 있는데 돈이 이만큼 있으면은 비싸겠죠. 근데 물품이 요만큼 있는데 돈이 요만큼 있으면은 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물가가 올라갈 때 이걸 잡으려면은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 물가가 9%, 1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지금 5.5%까지 급속도로 올려가지고 지금은 3% 가까이까지 잡았어요, 물가를. 그 물가를 잡는 거는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의 역할이 본래 그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긴.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국채하고 주식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금리 올리면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이자 지불해야 될 이게 너무 팽대해지면은 일본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이 인플레이션이 된다.
하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르헨티나가 떠올라요. 자, 아르헨티나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룸버그라는 언론사를 알죠?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N은 터키의 리라,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같은 부류다. 독일은행이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은행이. 놀랍지 않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달러가 2022년도 초와 2022년도 3월 중에 3개월 사이에 0.4에서 마이너스 0.02로 이제 떨어졌고, 유로가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8로, 그런데 N은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5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나 캐나다 달러, 영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요 1%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3개월 사이에 리라가 마이너스 6.8에서 마이너스 5.9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5로 빠진 거야. 이 많은 통화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게 그래프를 딱 보면은 리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 리라는 2021년도에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IMF 당하듯이 금융위기가 왔던 나라예요. 그 나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르헨티나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자기 나라 페소 폐기해버리고 달러로 돈을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페소는 가치가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토르코의 리라하고 이거 같이 봤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언뜻 보기에 엔화는 터키 리라, 아르헨티나 페소와 같은 범죄에 속한다. 엔화 방어를 위한 일본의 개입은 기껏해야 무력하고 최악의 경우 더 나빠질 것이. 지난 10년 동안 달러 대비 90% 이상 절하된 리라화와 페소화와 비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게. 일본 은행 총재를 아무도 안 맡으려겠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5년 내에 파산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왜 그러냐 하니까 1%를 금리를 올리는 순간 28조 가까이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일본은행이. 그런데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자산이 11조 3천억 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배 넘잖아요. 1% 올리면 지불해야 될 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당장은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일본은행은 돈이 없어서 뭐 뱅크랍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외에서 일본은행을 바라보는 눈길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라든가 뭐 일본의 뭐 은행 부총재가 국회에서 답할 때 이거는 잠재 손실이라는 거지 국채 같은 거는 10년 후에 주는 거니까 지금 당장 그걸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손이 나더라도 당장 문제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거는 변명일 뿐이고 지금 현재 평가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봐버리기 시작하면은 유럽은행이나 미국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일본은행하고 거래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엔화를 거래할 수 있는 화폐로서 취급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행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엔화는 정크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리라 페소하고 같은 급으로 부류를 취급한다는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엔화가 500엔 떨어지는 거예요. 1달러당 500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걸 푸지마키 다케시가 계속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마이너스 0.1%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거요. 올려도 그게 별 영향이 없어요.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그 전체 그 자산 규모에 마이너스 된 거는 5%도 채 안 된다 그래요. 올려봐야 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근데 이제 지금 0%인 만약에 0.1이라도 올리잖아요.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90조 몇천억 엔인가 손실을 봤다는 게요. 그게 지금 일본 은행에서 10년 국채 있잖아요. 10년 후에 갚아야 될 국채. 거기에서 지난번에는 0.5%까지만 YCC라 그래요.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요. 이 곡선에 의해 가지고 국채의 이자를 이 선 이상은 못 올라가게 그걸 YCC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0.5%까지 있었는데 이걸 우에다 총재가 들었으면서 1%까지 올렸어요. 국채 금리가 올려가려는 압력이 너무 세니까 누르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0.5에서 1%를 올렸는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순간이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얼마 안 해서 지금 0.97인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거 두드리면서 국채를 엄청나게 매입해야 되는데 일본은행이 그게 지금도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가 올렸는데 이 금방이 따라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게 2% 올라가면 여기 지금 올라간 게 여기에 90조 이상의 이자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90조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국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단기에 만약에 1% 올리는 순간요. 이거 당장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를.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 못 올리면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나?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느 순간 바르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하이 인플레이션 되면은 이제 1달러당 엔화가 500엔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일본하고 무역이 굉장히 뭐 25%까지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5%, 4%막 이래요. 그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도 충격파가 오겠지만 엔화가 전 세계에 어쨌든 준기축통화로 오랫동안 그 영향이 있었고 또 실제로 엔화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풀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14배로 풀렸다는 거는. 그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엔화를 가지고 있던 그 주체들은 어느 날 휴지 조각이 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전 세계적으로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히 미치겠죠. 그렇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달러하고 엔화하고 원화하고 보면은 원화는 그래도 금리를 따라 어느 정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는 저하되지 않았다고요. 최근에 보면은 원화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연동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일본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릴 때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일반인들. 특히 전세라든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은행에서 대부분 다 돈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금리 오르는 게 직격탄을 맞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요, 올해 3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30년 가까이. 이게 소위 말하는 화학제품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툭 떨어지면 그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온갖 막 난리가 불불 끓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었대요.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내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0% 마이너스가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1% 올리면 난리가 나는 게 중소기업들 엄청나게 좀비 기업들 쓰러질 거고 일본에도 보면은 돈을 빌려다 집을 대부분 지어요. 은행 이자가 싸니까.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게 1% 올라가면은 그렇게 해서 집 지은 사람들은 전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일본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집 지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때 리스트라가 많이 됐어요. 일본 사회는 어떤 회사에서 리스트라 되면은 내 인생 끝나는 걸로 인식하는 사회였어요. 일본에. 여기서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할게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패전하고 나서 종교가 있었습니까? 천황이 신이었다가 인간선언을 했죠. 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일본에서. 패전하기 전까지는 천황이 신이었고 유일신이었어요. 그래서 천황이 인간선언을 해버리니까 하루아침 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일본 사회는 신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기와 국가. 일본의 국기가 뭡니까? 동그란 빨간색 히노마루라고 그래요. 국가가 뭡니까? 기미가요죠. 이 두 개가 다 2차 세계대전 침략 전쟁을 치르면서 상징적인 깃발이었고 상징적인 음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전 이후에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 국기와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국기 국가로서 폐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에는 종교도 없고 국기도 없고 국가도 없는 사회였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였겠어요? 내가 소니맨이냐, 내가 미쯔비시맨이냐, 기업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거기에 종신고용제하고 연공서열이라는 게 일본형 경영이 태어납니다. 고착고 돼가는 거죠. 왜? 일본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국기도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종교도 없어요. 오로지 의존할 때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회사에 거의 헌신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까지 회사에 남아서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경제가 좋았을 때, 잘 나갈 때가 있었지요. 자, 그랬는데 이게 거기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큰 울타리에서 나는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내가 97년도 유학할 때네요. 그때 어떤 회사 모임에 내가 잘리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환송회 겸 뭐 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에 잘린 사람들이 나를 잡고 엉엉 울면서 이상 한국이 부럽다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97년이면은 그때가 아직도 일본이 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버블 경제가 90년대에 꺼지기 시작했지만 97년이면은 내가 유학할 때 그때 본 모습은 일본이 제2의 경제 대국이라는 그 찬란함이 그대로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느냐니까 그때 리스트라 많이 당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쇼크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리스트라 안 당하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용인들이. 그 리스트라 안 당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봉급은 좀 적게 줘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임금이 안 오르는 거예요.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어요. 예, 일본은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G7과 한국의 2000년 이후 평균 임금의 추이, 2000년 이후라 그랬지만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이게 일본인데 일본은 평행선을 걸어요. 평행선을. 근데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는 선들이 전부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는데 일본만 그냥 평지로 그냥 이게 2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임금이 안 오르면요. 회사가 성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회사 분위기 묘해요.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 내가 과장 올라오고 그러면 또 좀 보너스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30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이러면은 그 사업 전체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 게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혁신을 안 하고 왜 임금을 안 올려달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은 은행에서 뭐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빌려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코스트가 잘만 관리하면은 이게 큰 코스트 들이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태해진 거예요. 기업 오너들이라든가 경영자들이. 그래서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혁신의 마인드가 거의 없다. 그때 그 사람들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구를 잘라내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한 거다. 선방한 거다. 거의 그런 마인드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일본의 기업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성을 주저앉히자. 그게 일본의 우익들의 바람이었어요. 아망했죠, 삼성. 80년대 일본의 전자제품은 휘황찬란했죠. 자본 있겠다. 기술력 있겠다. 시장까지 있으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일본의 기술은 지금 40나노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20년 전 기술이야.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망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의 반도체가 흥했다가 망했고 다시 흥하려고 하는 이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이 왜 생겼는지를 간략하게 보면은 미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 반도체는 본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많은 기술을 일본에게 어느 정도 전수해줬기 때문에 일본이 그 기술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때 왜 그러느냐 이게. 그게 바로 국제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일본을 어쨌든 징벌적으로 들어왔어. 일본을 두 번 다시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냉전이 터지면서 적과 아군의 재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에 속했던 소련과 중국이 적국이 되는 거고 일본은 키워서 아군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일본에게는 가미가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일본을 키워주려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시장도 오픈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거기서 일본은 병참기지가 돼가지고 무기를 팔았는데 전부 달러로 미국에 달러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자본이 생긴 거죠. 자본이 생겨도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본이 있는 데다가 기존에 있던 2차 세계대전 정도의 무기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중공업 기술은 아주 상당히 수준이 있었고 자본 있지 기술 있지 미국이 시장을 마음껏 오픈해 준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패망한 일본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 핵무기를 2방이나 터뜨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덕적인 부채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미국에게. 그래서 일본이 특히 이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해서 시장을 마음껏 오픈해준 초기에는 무슨 경쟁이나 됐겠어요, 미국하고? 전혀 경쟁 상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시장을 오픈해줘.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본이 있겠다, 기술력이 있겠다, 시장까지 있으니까 땅 짓고 훔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 쪽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일본이.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일본의 그 전자제품은 휘황찬란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이제 통신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일본이. NTT가 89년도 보면은 시가총액에서 전 세계 1위였어요. NTT가.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통신 쪽이 굉장히 일본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반도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가 아주 흥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흥해서 미국이 완전히 도전이 되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게 86년도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 거기에서 한 방 먹이고 그래도 잘 이게 안 쓰러지니까 91년도 다시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 이 두 방을 때린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때린 게 뭐냐니까 1차 때는 반덤핑 이래가지고 이제 관세를 100% 매겼어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가 막 급상승했다 그러잖아요, 가치가. 그러는데 거기다 또 관세까지 100% 매겨버리니까 이게 2배, 3배 가격이 폭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슬슬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애초에 자기 내에 최종 제품에다가 반도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자제품이 융성했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일본이 디지털화에 눈을 뜨지 못하고 전자제품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삼성이나 LG는 디지털화되는 전자제품으로 가면서 성능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서로 곡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서서히 외부에 수출을 뭐 거의 이제 가격 경쟁 때문에 안 되는데 국내에서조차도 소요할 부분이 자꾸 사라지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살려주고 망하게 한 이유는 보면 이래요. 초기에 살려줬을 때는 냉전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85년쯤 되면 냉전이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라는 적보다는 오히려 일본이라는 이 경제 괴물이 오히려 앞으로는 주적이 될 것 같다는 인식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말로 주적을 일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편 배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일본이 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의 거의 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본하고의 관계를 좋게 할 필요가 미국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해보자 그러기도 하고 반도체도 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호기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 놓치면은 이제 영원히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아주 강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죠. 반도체에는 기본적으로 소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는 파운드리가 중요하잖아요. 파운드리 공장 생산하는 게 기술은 설계 기술 요건 미국이 꽉 잡고 있고 소재와 장비 이쪽은 일본이 강해요. 꽉 잡고 있다고 얘기는 못해도 미국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일본이 그래도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자, 근데 파운드리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파운드리는 없어요. 아예 거의 일본은 조금은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고요. 이 파운드리는 주로 대만의 TSMC하고 삼성이 거의 양극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 소재와 장비 면에서는 한국이 과연 지난번에 일본이 소재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거 규제하면 이제 삼성은 망한다. 그게 일본의 우익들의 바람이었어요. 수출 규제하면 삼성은 한 달 내에 망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익들은. 그래서 삼성을 주저앉히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망했죠, 삼성. 초기에 한두 달 정도는 당황하게 막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뒤로 어떻게든 다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돼가지고 한국의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하게 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의 상생 플랜 같은 게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왜?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이 소재와 장비는 오랫동안 아날로그예요. 대부분이. 아날로그는 뭡니까? 오랫동안 기술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인 정신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일본의 소재와 장비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에 팬데믹 때 칩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 60만 대를 못 만들었어요. 반도체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 반도체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의 기업들이 대부분 반도체를 많이 구입을 못했어요. 그게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자 미국도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일본도 만든다 하는 게 뭐냐? 라피더스잖아요. 그 라피더스가 이제 2나노를 만들겠다. 근데 2나노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일본의 기술은 지금 40나노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40나노 같으면 20년 전 기술이야. 그러니까 TSMC 이번에 유치한 게 28에서 12나노 정도란 말이에요. 이걸 유치해가지고 이 기술을 일본에게 전수해주면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좀 더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했다면 이것도 10년 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으니까 라피다스까지 온 거예요. 그게 IBM이 2나노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파운드리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왜냐?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이거는 공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24시간 운영해야 돼요. 반도체는. 근데 미국같이 선진국에서 24시간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노동 문화는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미국에서 3교대로 그렇게 할 노동자들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장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전기료도 비싸고 뭐 땅도 비싸고 뭐 노동자도 비싸고 그러니까 미국의 파운드리 만들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만들고 한국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일본에는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이 IBM이 일본에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내 기술이 있는데 2나노 기술이 있는데 너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이거 못하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가 목매달까? 반도체가 앞으로는 모든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최첨단 제품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일본에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수입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부족할 때는 딴 데 다 뺏겨버리고 자기들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겪어보니까 야, 이거 반도체 반드시 우리 땅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걸 만들어야겠다. 첫째로 무조건 조달은 돼야 되겠다.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만드는데 이제 라피다스 공장을 만들잖아요. 문제는 뭐냐니까. 라피다스 공장을 세우면은 돈이 들 거예요. 5조 엔 정도는 50조, 우리 돈으로 4, 50조.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도요타, 소니 등 8사가 출자를 했는데 라피다스 총액이 얼마 모였냐? 73억 엔. 5조 엔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8개가 모여가지고 73억 엔을 냈어요.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때 일본 정부가 700억 엔을 냈어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본 정부가 2,600억 엔을 또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라피더스 회사라는 거는 도대체 누구 거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반도체를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연구하면 일본 정부가 컨소시엄 하니까 거기에다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나. 그 나머지 돈은 각 기업들이 돈을 낸다. 그래 거기서 연구를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각 기업들이 그 제품을 만든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정부의 컨소시엄이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거는 라피더스는 가만해보니까 대기업들이 내는 돈이 10억 엔이면 이거는 껌값이죠. 왜 냈냐 그랬더니 이게 교재비라며, 교재비. 정부가 한다니까 안 한다고 얘기 못하고 밉보이기는 싫고 교재비로 낸 게 10억 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출자가 안 되면은 일본 정부가 돈을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이게요. 정부 기업이 된 거예요. 라피더스가.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왜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럼 과거에 다 망했으니까 이번엔 좀 달라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게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과거와 다른 게 뭐냐? 과거에는 기업들이 기술자를 파견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보조해주고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굴러갔다면은 이번에는 오랫동안 반도체의 주종사였던 핵심 인물 2사람이 회장과 사장을 맡고 이 사람 2사람이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지털 이쪽 부흥의 정부 시책의 핵심 회장하고 또 임원 이렇게 관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일본 정부에서는 이 2사람을 회장과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회사인 거죠. 정부 회사인데 사실상 정부가 반도체를 개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TSMC나 모리스창이라 그러죠. 그 회장이. 삼성에는 이건희 2사람이 없었으면 절대 현재의 TSMC와 삼성 반도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 이 반도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투자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심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삼성하고 TSMC만 남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중소규모의 어떤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게 반도체는 4년 주기라 그래요. 호황과 불황, 호황, 4년 주기로 지금 이제 불황이 한참 오래 지속됐는데 지금 이제 호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불황일 때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금액이 필요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대부분 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지금 TSMC하고 삼성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라피더스가 지금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기술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술자가. 일본은 40나노 만들던 기술자밖에 없어요. 그 2나노 만들 기술자가 있느냐?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150명인가 IBM으로 파견 가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배워온답니다. 근데 150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700명 가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들 다 어디서 충당해 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요. 반도체 공장 엄청나게 만드는, 미국에 10몇 개를 만들고 있고, 일본도 뭐 2-3개인가 그러고, 유럽에도 뭐 꽤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기술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일본에 기술자가 없었어요.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자가 과연 있을 거냐?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를 만들고 막 난립니다. 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2나노를 만들려면은 네덜란드 회사 ASML이라는 EUV 장비 아주 유명하죠. 한 5나노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이 높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이 낮다 할 정도로 이 장비는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 장비가 만들어내는 양보다는 주문한 양이 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피더스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만들어 달라고. 그럼 대기줄이 한참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린 얘기는 일본 정부가 힘을 써가지고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네덜란드 ASML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2024년도 내년 말쯤에는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 그러면은 시제품을 만드는 게 2025년 4월 달에 시제품 만든다고 그래요. 4월 말쯤이라고 합치시다. 그러면은 이 장비가 내년 말에
설치가 되고 4개월 후에 시제품을 만든다. 이 타임 트랙이거든요. 4개월 만에 과연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말이 지금 됐다고 얘기하는데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도 필사적으로 기계를 자기들이 도입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품을 만들어 내놓으면은 누가 사갈 거냐 이거예요. TSMC는 얼마나 반도체 만드는 게 정교하냐면요. 지금 신청을 하면은 라인을 쫙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갖추는데 최소한 3, 4개월, 5,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품이 나오려면은 타임 트랙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어디에서 주문이 들어와야 맞출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라피다스는 TSMC는 애플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하고 맺어졌죠. 고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전망이랄까 이런 게 딱 계획이 쓸 수 있잖아요. 삼성도 삼성 내에 반도체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전자제품 다 만들잖아. 전 세계에 섞어나는 전자제품.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다 나름대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라피더스는 당신들이 만드는 반도체 내가 사갈 테니까 이 고객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큰 규모에. 이게 공장을 만들려면 5조 든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걸 계속 굴려가려면은 돈을 엄청 벌어서 또 거기에 이자도 내고 그다음에 또 투자도 새롭게 또 하고 그렇게 굴려가려면은 어마어마한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일본이 이 라피더스에다가 정말 일본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쏟는데 과연 가능할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일본은 일어서기 힘들다 그런 얘기. 지금 보면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댓글이 한국은 더 심하다. 일본 망하는 거는 부자 3년 가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망할 것 같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요, 중국 곧 망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부동산이 엄청나게 엉망이라 그러죠. 중국 그렇죠. 미국도 최근에 물가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해가지고 물가가 3% 떨어지면서 이건 뭘 말하면 3% 떨어진다는 거는 불경기로 정부가 완전히 그냥 불경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너무 화랑이 되니까 안 좋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죠. 독일도 지금 상당히 안 좋다. 유럽의 핵심적인 국가가. 그러니까 다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일본도 엄청 안 좋잖아요. 한국도 자, 얼마나 안 좋으냐. 뭐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뭐 곧 이제 한국도 잃어버린 30년 따라간다 얘기들 반드시 나오는데 과연 그런가. 일본의 법을 하고 한국의 법을 하고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일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엔이 강제적으로 2배로 가치가 뛰므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완전히 폭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 짧은 기간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은행에 이자를 거의 안 받고 그런 식으로 돈을 마구 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일반인들이 막 그냥 돈을 마구 빌려다가 땅을 사고 아파트 사고 막 그게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한국에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흐름 속에서 아파트 붐이 일고 막 그걸 이제 정부가 물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 그 여파가 굉장히 지금까지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그 당시에 일본의 버블이 막 한창 형성될 때 그 정도 수준인가 했을 때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은 일본 내부의 생산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생산력이 문제가 생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디지털화로 변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날로그에서 멈춰서 그렇다는 거예요. 디지털은 미국을 보면 잘 알잖아요. 가팜이라는 게 없다가 20년 전에 생겼는데 지금 이게 전 세계 시가총액의 1위부터 뭐 10위까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없던 것이 생겨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10,000배가 나오는데 아날로그는 부가가치가 1.2, 1.3만 돼도 엄청난 거예요. 20%, 30%면. 근데 디지털은 200배, 300배, 500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디지털화에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거의 멈춰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 현상주의에 불과한. 그래서 일본은 현상주의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20년 사이에 우리는 막 3배로 성장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40배로 성장하고 미국도 뭐 2~3배 성장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멈춰 있으니까 내부에 골마 터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의 어려움이 뭐냐 하니까 한국은 수출 위주로 살아오는 나라잖아요. 수출이 뭐 50%, 60% 가까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출은. 대부분 내수 시장을 향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전 세계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 활성화될 텐데 전 세계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경제하고 연동이 돼서 우리는 밀접하게. 그런데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 우리는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방위산업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엄청나게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석유보다 더 중요한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게 핵심 멤버예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벌써 서서히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전자제품 전 세계 석권하고 있어요. 여전히. 석권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수출이 덜 되는 거겠죠. 이게 시장이 좋아지면 기술력 가지고 있고 순식간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조선업도 그렇죠. 조선업도 LNG선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것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문화, 요즘 보면은 한류로 인해 가지고 수출되는 상품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일본에는 아예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한 이런 것만 해도 일본하고 달라요, 완전히. 결정적인 거는 우리는 디지털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돼 있고 한국은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이 차이가 절대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 이거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국은 IMF를 겪고 나서도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나라 망하고 나서 더 성장했어요. 그러면 또 도약하려고 망할 수도 있겠다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했을 경우에 과연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걸릴까? 우리같이 이렇게 발빠르게 일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등하게 비교한다는 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 그 얘기는 정말 한일 관계의 최근의 변화, 몇십 년 사이의 변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머니 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만남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제 채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제 유튜브가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감흥이 계셨다면 제 채널에도 찾아주셔서 또 더한 감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한일역전TV입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